찍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세야. 오늘은요, 저희가 연애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저는 이 연애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권희진 기자께서 굳이 이 주제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뭐 할 얘기가 좀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국제 전문 기자가 아니라 연애 전문 기자라고 사실은. 국제 정치 하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연애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거는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언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하여튼 뭐 제가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연애가 갑자기 생각이 나 이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기억을 아주 먼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여러분들도 왜 옛날에는 뭐 연애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까? 한 번 있죠. 한 번. 예, 뭐 있겠죠. 예. 요즘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뭐 이때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세요. 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권 기자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때 좀 음.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요. 하셨나요? 이 제가 그런 게 보니까 중요한 뭐 건데. 이 두 분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연애를 할 때 큰 노력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네, 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왔을 거라고. 어머, 너 깜짝 가만히 놀랐네요. 있어야지. 어머, 그때 보셨나 봐요. 네, 어머, 네, 깜짝 네, 놀랐네요. 칭찬을 예. 해드립니다. 넉살도 좋으시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네, 저희 같은 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저를 만나주세요 뭐 이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자, 제가 해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제가 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 간혹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목숨.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뭐. 별도 이런- 달도 따다 드릴게요.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랬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 매력 없지, 솔직히. 무서워. 좀 그렇죠. 무섭기도 네. 하고 약간. 목숨 무섭기도 바치는 거 하고. 무섭죠. 별도 달도 다 따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별 따서 네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아니 뭐 트럭째 갖다 드릴게 그러면 네, 전 트럭만 트럭만 갖고 주세요. 예, 트럭만 갖고 네. 싶네요. 뭐 네. 이런.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연애를 할 때 사람 사이 관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다 준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말씀 잘 하셔야 해요. 댁에서 보고 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뭐 일반론적인 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이렇게 다 해주는 것보다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장점이 있다. 나 없으면 너도 약간 서운할 걸. 그래서 갑자기 막 연락하다가 전화도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밀당.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나를 만나는 게 너한테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웃으시죠? 아니, 우리 권 기자는 이런 스윗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굳은 표정으로 뚝뚝하게 하시는지. 정말 기자처럼 네, 말씀하시네요. 그러네요. 이런 게 재밌는 신기해서. 거 아닙니까? 이런 언밸런스한 거.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왜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애에 있어서도 상대로 하여금 정말 내가 필요하게끔 이렇게 약간 안달나게 만드는 거. 사실 그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밀당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어떤 열의와 우위에 있는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좀 더 이제 발전적인 그런 상호 어떤 뭐 호혜적이라고 할까요? 상호 이제 서로 상호적인 귀한 줄을 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뭐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당신 떠나면 당신도 좀 아쉬울 걸요. 이런 것을 상대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냥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오늘 그 첫사랑 얘기 해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건가? 예. 첫사랑은 언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눈빛이 촉촉해지면서 아련해. 아련했어요. 첫사랑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정말. 아유, 정말. 사랑하면 보이나니 님이 네. 낭만이 저 별나라로 가버렸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어쩌면 국제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가쁜 사우디 연애 이야기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사우디로 튀었어. 연애 이야기는 우리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그리고 뭐 제 연애 이야기에 무슨 또 관심 있겠습니까? 네. 댁에서는 관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더 깊이 들으면 큰일 나요. 네. 아니, 뭐 큰일 날 건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우디 얘기하자니까요. 네. 네, 네, 네. 예, 저희가 연애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눈으로 가서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연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국제 정치와 연애도 어느 정도 닮은 구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무하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보면은 진정 이 밀당의 고수구나. 왠지 연애도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무뚝뚝해 보이는 약간 호전적으로 보이는 그 남정네가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우디가 정말 달라졌구나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네. 사우디 하면은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고 그렇죠. 사실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이제 약속받는 대신에 미국이 하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해주는 심지어 자신이 이제 맹주로 있는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을 다 거느리고서는 미국이 그냥 사우디만 움직이면 나머지 수니파 국가들도 다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동안에는 맞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개 이제 다 해주는 식으로 맞아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예를 들면 베트남전 때문에 미국이 거의 뭐 엄청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전 패배 이후에 달러와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좀 흔들렸잖아요. 자, 그러던 74년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안보를 보장받는 대가로 자, 석유는 이제 달러로 거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우디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달러를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굳건하게 해주는 뭐 이 아이디어를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고요. 그만큼 사우디는 미국에게 사실 해달라면 해주는 그런 좀 관계였죠. 그동안에는. 그 페트로 달러라는 그 단어가 저는 그 사우디와 미국의 밀월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방적이었던 게 사우디는 뭐 당연한 미국의 친미 국가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나라라는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공식이 이번에 그 왜 중국과 러시아 대 미국이라는 신냉정 체제가 딱 구축이 되면서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 변화의 타이밍과 이 시점을 잘 어찌 보면 잡았다. 그리고 그런 그 거죠. 관계의 역전을 진짜 잘 해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은 중동 방문 이후에 뭐 얻어온 것이 없다. 왜 간 거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사전 정지 작업을 하러 CIA 국장이 또 미국을 그렇죠. 사우디를 갔다 왔거든요. 또 정상회담이니까 빈손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왜 갔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빈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작 사우디가 얻어간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걸 텐데요. 그렇죠. 그 사우디와 미국의 이제 공동 선언문을 보면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사우디가 뭘 가져갔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사우디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의 가장 큰 관심사 두 개이죠. 하나는 국방력 강화, 두 번째는 산업구조 개편.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석유가 언제 고갈될지를 모르는데 석유가 고갈될 때 되면 이제 사우디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이제 뭐 석유 수출 위주의 어떤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를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첨단 산업 위주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회담을 통해서 이 공동 성명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와 군사력 증강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네. 물론 뭐 여기에는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사우디로서는 원하는 걸 좀 얻은 셈이죠. 그래서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해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게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 비전 2030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첨단 기술과 국제 금융 중심으로 사우디의 경제 체제를 바꾸자 이러는 건데
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에다가 이 비전 2030 계획을 지지한다. 이런 걸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의 5G, 나아가서 이걸 6G 기술까지 발전시키는 이런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바이든이 찾아와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선물을 준 거 아닌가, 선물을 받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비전 2030 프로젝트는 해외 투자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무함마드 왕세자의 약간 포악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말 가스크지의 어떤 네. 사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를 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이 해외 투자가 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예. 이걸 명시를 했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미국말 다 들어주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약간의 어떤 콩고물 같은 거 얻어먹던 그런 사우디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건데 미국으로부터 딱 받아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근데 예. 네, 그리고 바이든이 돌아간 다음에 또 살만 왕세자가 또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아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또 통화를 바로 또 했죠. 네. 통화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 예전의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이 중동에서부터 미국이 살짝 발을 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이 중동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셰일가스가 나오고 하니까 별로 상대적으로 아쉽지가, 좀 중동의 예. 그렇죠,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고 아쉽지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슬금슬금 발을 빼가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미국만 딱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사우디와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하고 이란 핵합의를 예, 맺으면서 이란의 손을 잡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이란 말이죠. 네. 자, 그랬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런 사우디의 서운함을 달래주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겉바 네. 친구야, 우리하고도 손잡고 있었어야지 하면서 비집고 들어왔고,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의 회담 이후에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교다. 네, 빈살만 왕세자의 외교를 보고 외교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평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권 기자님은 연애의 밀당을 생각하신 거고요. 그렇죠. 저는 소름인데요. 네. 이 밖에도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외 없이 휘말려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는데요. 이슈 세계는에서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두루두루 모두 겪고 있는 이슈, 두려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후 위기 네,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폭염, 뭐 아무래도. 산불. 최근에 국제 뉴스 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가 이 기후 위기 맞아요. 관련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폭염이나 이상 기후 관련한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자, 인류에 정말 희망이 있는 거야?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좀 들 때가 많아요. 네. 네. 지금 전 세계의 기후가 아주 난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뭐 폭염, 홍수, 넘어져서 산불까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최근 한 1년 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뉴스지만 사실 그 나올 때마다 이례적이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최근 1년 사이에 조금 전문가들도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피부로 좀 되게 달라졌다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낄 정도니까요. 이게 굉장히 변화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기후 얼마나 이상한지를 좀 정리한 리포트가 며칠 전 리포트가 있었어요. 준비해봤으니까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런던 교외의 주택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탔습니다. 40도를 넘은 폭염과 동시다발적인 화재에 런던 소방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which are, of course, linked to the unprecedented weather that we've been currently experiencing over the last 2 days in particular. 유럽 우주국이 공개한 지면 온도입니다. 짙은 붉은색은 지면 온도가 50도에서 60도에 달합니다. 지구를 달구는 열기는 겨울인 남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극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도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세종기지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25도. 가장 추워할 6월과 7월에도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보이는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 눈이 와야 할 시기지만 며칠 전에도 남극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기지 주변의 만년설은 2km 이상 후퇴하고 눈이 녹아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이후 우리나라의 폭염은 누그러졌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 30도를 웃돌던 초열대야와 38도를 웃도는 폭염과 대비됩니다. 원인은 유럽과 북미의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유럽을 뒤덮은 열돔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뜨거운 기류가 북유럽까지 휘감고 있습니다. 강력한 열돔이 지구의 편서풍을 요동치게 만들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북풍이 강해졌습니다. 네, 예년 이맘때면 남극, 세종기지는 남극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한겨울이어야 맞는 네. 건데 그렇죠. 최저 기온은 보통 영하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온이 영상일 때가 많고요. 비까지 내린다니까 그게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네. 느껴집니다. 비가 내린다니요. 네, 만년설도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눈이 녹아서 지금 맨 땅이 보일 정도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지금 남극도 문제지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4월부터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도 폭염 뉴스 계속 나왔고요. 네. 지금 6월, 7월 들어서는 6월부터 폭염이요. 예. 네. 중국, 유럽, 미국 뭐 지금 전 세계에 다 이 폭염 관련해서 뉴스가 안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영국이 원래 7월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인데 지금 40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뭐 큰일 났다,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들이 아닌가. 네. 예. 네, 지금 데드크로스 님이요. 알라스카는 쥐가 난리가 났고 쥐가 많이 나오나 보네요. 그리고 자연 냉동고가 이미 실종이 돼서 냉장고를 사야 될 정도라고. 심각한 게 좀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은 여름에도 정말 선선해요.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아, 한여름에도- 영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제가 영국에 좀 몇 3년 년 전에 쯤 3년쯤 됐죠? 전에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뭐 영국 굉장히 많이 덥다고 했는데도 우리나라보다는 안 덥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도라면은 엄청나게 더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여름에도 뭐 바람막이 없으면 춥고 뭐 햇살만 피하면은 뭐 어디 그늘이나 집에 있으면 좀 시원하고 이런 데인데 집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최근에야 뭐 에어컨 보급률이 한 5% 뭐 이 정도는 아마 사무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가정집보다는. 여름에도 서늘한 나라인데 여기가 40도를 넘어섰다 기온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 이거는 어떤 신호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그래서 야, 이 얘기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사실 40도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뭐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아스팔트나 철도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그렇게 폭염이 지속이 되면은 정상일 리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폭염 때문에 뭐 대낮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부 당국에서 할 정도고 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더위 하거든요. 때문에 마른 풀밭에 네. 막 불길이 일어나서 막 화재가 하루에 41건 이런 거 참 우리 믿기 어려운. 처음에 더위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더워서 이제는- 불이 나다니 뭐 그렇죠. 네, 이제는 너무나 뭐 다들 당연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국이 뭐 여름에도 이렇게 서늘하기 때문에 철도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뭐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뭐 35도 이 정도로 좀 맞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훨씬 뛰어넘는 더위가 닥치니까 뭐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런던 지하철은요 1863년 세계 최초로 개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159년. 됐어요. 1863년에 뭐 네.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예전이죠. 863년? 그러면 여튼 그래서 정조 때인가? 네. 그래서 네. 터널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런던 지하철을 튜브라는 별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터널이 되게 좁고 여기를 이렇게 기차들이 다니는 지하철이 다니는데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터널이기 때문에 환기구도 사실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면은
질식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무슨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했는데 질식사를 할 수 있다니까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런던에서는 그래서 철로가 더위에 녹아서 물렁물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요. 네.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철로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다고 합니다. 이거 네. 뭐죠? 그러니까 이게 총총님께서 아니 철도가 열에 휘는 건 부실공사 아님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부실공사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추운 겨울도 있고 아주 네. 더운 여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다 적응되도록 이거에 다 견딜 수 있도록 뭐 시설물들을 만들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냥, 나라 날씨에 예, 맞춰서 맞춰서 만들었겠죠. 만드니까. 그럴 필요가 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철교가 어쨌든 햇볕을 받아서 녹지 않도록 이 알루미늄 포일을 딱 싸게 되면은 빛을 반사하니까. 네. 정말 궁여지책이군요. 예, 오래된 이게- 철교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좀 뭐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철교인데 이게 또 흐물흐물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일 나죠. 일단은 햇빛에 녹는 걸 막아야 되니까 알루미늄 포일로 햇빛을 좀 차단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영국 하면은 늘 비 오고 약간 서늘한 날씨고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로 영국을 떠올릴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기후과학자가 있어요. 프레데리 오토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수십 년 후에는 이 정도 기후는 상당히 시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수십 네. 년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살아 있을 땐가? 그렇죠. 아직 우리가 살아 있을 때죠. 네. 어우, 예, 소름 끼치네요. 네, 뭐 활주로가 녹아내려서 뭐 비행기 이착륙도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위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데 뭐 남 얘기가 아니다 하는 네. 게 좀 와닿네요. 이 얘기 좀 더 하겠지만은 뭐 각 정부가 탄소 배출량 줄이기로 한 이 기존 약속을 지킨다고만 해도 이미 이제 상황이 많이 악화돼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질 거다 이런 게 또 전문가들 관측이니까요. 네, 뭐 영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 대륙 전체가 폭염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남부지방이 40도가 넘어가면서 전선이 막 녹아내려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에서도 서쪽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도 넘는 곳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프랑스 전역에 64개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는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리가 지난 19일 40도를 넘어서가지고 150년 그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그 기상청에서 과학 최고 책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기상과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영국 기온이 40도를 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요. 원래 그랬는데. 원래 그랬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그 과학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뭐 그렇죠. 좋아해야 기후- 되는 건가? 예, 아무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그러니까 경우가 더 이상 기존의 과학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까지 미치냐면은 이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폭염으로 뭐 1,700명이 뭐 죽었다 이런 얘기도 스페인 나오고 500명, 있고. 포르투갈 1,000명 이런 예. 사람들이 더위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 프랑스 산불로 뭐 14,000명의 이재민이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참 뭐 대단합니다. 근데 영국 얘기도 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진짜 추운데 여기가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린란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북극해와 면한 거의 뭐 북극에 가까운 그 대륙이잖아요. 그린란드 얼음으로 대륙. 뒤덮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다 빙하로 뒤덮인 곳인데 자,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에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바다로 흘러들어간 물이 뭐 180억 톤, 그러니까 남한 면적의 3분의 2를 30c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빙하가 단 사흘 동안에 녹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에도 여기가 더웠었는데 이때 봄하고 7월의 이상 고온 때문에 그린란드의 빙하가 많이 녹았는데 해수면이 이때만 1.5mm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때 그 한 뭐 봄, 여름 해가지고 네. 7월까지. 네, 전체 해수면이 1.5mm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네. 거죠. 그때 녹은 빙하의 양이 5,320억 톤이라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20억 톤. 그러니까 5,320억 5,320억 톤. 네. 예. 예, 만약에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을 경우에는 전 세계 해수면이 7.5m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더 문제는 더 무서운 거는요. 이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 돼서 다시 얼면은 네. 문제가 없는 거죠. 뭐 그럴 수 눈이 있어. 겨울에 이렇게 내리면 이게 다시 늘어난다면 좀 상황이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이 뭐 발표를 했는데요. 34년 동안 이 그린란드 빙하의 데이터를 쭉 봤더니 이제는 강설량, 눈이 와서 어는 걸 가지고는 여름에 녹아서 없어지는 거를 메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미 회복이 안 온난화가, 예, 온난화가 너무 진행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스키를 탄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 녹아 흙이 막 드러났다 그러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반바지 입고서 지금은 빙하 위에서 좀 운동하려고 배구를 반바지 입고 하는 뭐 이런 CNN 보도를 보니까 반팔 입고 리포터가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러시아가 지금 뭐 천연가스 가지고 유럽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어쩔 수 없이 석탄이라도 떼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독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전도 뭐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장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실은 러시아산 천연 가스 덕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스 더 이상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염물질을 이렇게 되니까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그 대기 오염의 주범, 갈탄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전력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인 거죠. 네, 그렇죠. 뒷걸음질도 이런 뒷걸음질이 없다. 없다. 석탄도 아니고 갈탄이라니요. 갈탄.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는 2020년에 중단했던 석탄 발전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중단했던 석탄 발전 재개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장 앞서가던 곳이 유럽이었는데 석탄은 뭐 탄소 배출량이 뭐 천연가스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데서 지금 석탄을 다시 떼야 되는 산업혁명 시절도 아닌데 네. 너무 안타깝네요. 다시 화석 에너지 시대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네, 중국도 사실 좀 문제인 게 이 폭염이 뭐 중국이라고 피해 가겠습니까? 중국은 무려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아, 중국 더 무섭죠. 예, 네. 뭐 이들이 저는 이제 공포스러운 게 중국이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초토화된다 그러고 중국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쌓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뭐 인구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중국도 원활한 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석탄 발전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석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여기서 늘렸잖아요. 더 늘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새로 허가한 올해 1분기 석탄 화력 발전 가동량이 8.63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새로 허가된 이 그 석탄 발전 가동량의 절반을 1분기에 지금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라면 지난해 2배로 석탄 발전을 하겠다라는 게 되는데 14억 명이 지난해 2배로.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작년에 새로 시작한 거에 2배의 석탄 발전이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작년에 기후 이변이 있어서 바람이 잘 안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유럽 전력의 20%를 이제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풍력 발전으로 전력 생산이 제대로 안 됐겠죠. 이걸 뭔가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뭄이 이상 기온으로 또 가뭄이 있어서 세계 수력 발전 1, 2위가 중국하고 브라질인데요. 여기에 또 비가 제대로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전력 부족이 생겼겠죠. 수력도 모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을 화력 발전으로 채워야 되니까 석유 특히 이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늘었단 말이에요. 빨리 전력을 생산하려면 역시 석탄 발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석탄값 올라서 뭐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요소수 파동까지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석탄 사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구 온난화도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또 기후가 이상해지면은 또 재생에너지 생산에 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또 냉방을 더워지니까 냉방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에너지를 또 석탄 에너지로 써야 된다면은 또 악순환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어떤 굉장히 나쁜 사이클, 나쁜 악순환의 길로 좀 들어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탄소 배출 줄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중국은 우린 당장은 못 줄여.
그래도 2030년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줄일 수 있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에너지가 안보가 된 상황에서는 그렇죠. 중국도 그 약속을 지킬 거란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대응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그렇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 몇 년 뒤에 문제는 사치스러운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워낙 전쟁이 벌어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큰일인 거예요. 8개월 전만 해도요.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작년 11월이죠. 글래스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래스고 기후조약이 채택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당시에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의미가 하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석탄은 연료로서 이제 퇴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작년에 별 소득이 없었으니까 올해는 각국에서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5도에 맞게 다시 제출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210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그 목표가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걸 다시 점검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까지 각국이 제출한 목표만 가지고 따져보면요. 지구 온도의 상승폭은 2100년까지 2.4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 1.5도도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 합의된 내용만 이행을 하더라도 2.4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목표를 제출을 했지만 이게 1.5도로 제한하는 이 목표에는 이제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5도가 하도 강조되니까 도대체 1.5도가 무엇이길래? 무엇이 그렇죠. 중요한디? 1.5도. 네.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1.5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의체 IPCC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류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전의 한계선으로 제시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두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 합의가 지켜지더라도 1.5도는커녕 2도도 훌쩍 넘어서 2.4도까지 지구 온도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전쟁 일어나고 이래서 신냉전 뭐 벌어지고 이래서 이 2.4도라는 약속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이 아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안보가 되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렸고, 여기서 제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래도 여기 투자를 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석탄 사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걸 약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와, 상황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완전히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게 인류 사상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작년 2020년 9월에부터 연말까지 햄버거에 토마토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때 이 장마가 길고 태풍 때문에 토마토가 아주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래요. 토마토 빼고 먹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왜 식량이라고 표현하는 곡물들 있잖아요. 뭐 안 먹으면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것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곡물 생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뭐 최악의 가뭄으로 40%는 그렇죠. 생산량이 네. 줄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식량을 둘러싸고 위기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식량 위기가 에너지 위기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닷가 저지대 이제 삼각주 평해야의 이 염분 농도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작물의 생산성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식량 위기로 먼저 닥치고, 그리고 이 식량 위기가 또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 분쟁이 또 이 국가 간의 합의를 또 어렵게 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빠진다면 정말로 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2100년이면 이대로라면 2100년이면 해수면이 2m 넘게 이제 올라가서 전 세계 6억 3천만 인구가 터전을 잃게 된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니까요.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나 충돌은 뭐 불가피하겠지만요. 이렇게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전 주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 손잡는 데서 빠지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러시아, 중국 없이 기후변화 대응 좀 어렵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은 국가 간의 합의가 또 이루기 어렵잖아요. 네. 참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오늘 우리 제목 잘 정했어. 정말 이러다 다 죽어. 인류는 집단 자살 중이라고. 네. 근데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집단 자살이다. 이게 유엔 사무총장의 언어로서는 최고 수준의 경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뭐 기후 변화 얘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우리 이제는 자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다, 국가 전복 행위다 이렇게 지칭을 했네요. 현장 참석자 56명, 온라인 참석자 140명이 휴일에 경찰국 반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43년 전에 벌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에 이제 빗댄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감찰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야 검찰은 되는데 경찰은 왜 안 되냐 이런 반발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재작년에 보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전국의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이 평일에 모였어요. 휴일도 아니고 평일에 모여서 검수 완박 법안을 비판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거론되고 있어서요.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이중잣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 권형민 대표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당시 취임식 화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고요. 설령 권 회장의 아들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큐시트 산책 마치고요. 저희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찾아뵙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시간에는 딩딩대학에서 이 자리를 채워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잊지는 좀 말아주시게. 네.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희진, 희정 남매와 함께 한 달 뒤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